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특히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전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3.1절 행사였습니다. 그동안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오늘은 항일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 하면은 3.1 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수감된 그런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역대 정권에서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처음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렸거든요. 열리게 된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이 현장성을 좀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3.1 운동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독립문에서 행진을 하고 또 수감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부다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도 여기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만행을 좀 강력하게 고발하는 그런 측면도 담겨 있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할 때 여기서 출마 선언식을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 주요 발언들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3.1절의 의미 그리고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 이 선언적 의미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게다가 그게 향후의 역사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새도 보면은 예전의 기록들에 대해서 그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뭐 역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념사에서 대북 북핵 메시지 관련된 메시지나 또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뭐 지금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정 정국이 계속 되는 와중에 지금 뭐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3.1 운동을 기리는 이유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 같은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굴종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미래 비전을 국가 지도자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게 지금 외부의 눈앞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다. 그리고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평화 번영의 출발선으로 만들자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해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된 날이 이 건국절 기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1948년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건국의 기점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미 대화 문제가 이번에 3.1절 기념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남북 관계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려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세심한 터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국면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대화 국면, 화해 국면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현존하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북미 관계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지금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인데 이게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칫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언급을 할 경우에 이게 다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북한과 미국은 서로 대화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걸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북한은 우리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라는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그리고 미국을 잘 주도해서 결국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서 양쪽을 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 화해 불씨를 계속 지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령당한 우리의 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건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못을 받고 쐐기를 받고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절의 의미나 일본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네. 면에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일본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재확인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계속 재확인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다음에도 분쟁이 있을 경우에 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거는 결국 독도는 점유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독도 경비는 정말 무쇠 틈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그 일단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대북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하는 동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들이 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정말 섬세하고 잘 대응하는 현명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과거의 적이지만 미래는 정말 우리가 동반자로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일본은 화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화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일정 정도 같이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고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가 앙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세심하게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적 발전 관계를 위해서 잘 대처를 해가는 방안도 또한 중요할 텐데 일단 한일 과거사의 갈등을 직접 언급한 게 일본 정부에 강력한 뭔가 경고를 준 것이다,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질타를 어떻게 보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사 전쟁이다라고까지 지금 평가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냐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잘 해결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본은 또 가깝고도 먼 나라긴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가야 될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은 네. 최근에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평창에 와서 앞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거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언급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언급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 독도 문제를 일본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최초로 강탈한 우리의 땅이 독도다. 그런데 이 독도를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고 또 그리고 고교 교과서를 지도하는 그런 그 지도 지침서에 독도는 자기들에게 영유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단을 통해서 일본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렸을까요?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その内容というのは日韓合意に反するものであり、全く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側に対して直ちに外交ルートで我が方の立場を伝え、強く抗議をいたしました。まさに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飲んだわけですから、そうしたことを、そして我が国とすれば、この合意に基づいてやるべきことは全てやったわけですから、あとは韓国が約束をしっかり履行する、その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こう思います。 네, 일본이 이렇게 즉각 반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말로는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후속 조치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 있어서 그 소녀 위안부 소녀상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주한 일본 대사를 철수를 한 다음에 소득 없이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에서도 지금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북핵 위기에 있어서의 공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섣불리 무엇을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오늘 얘기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 미국과 일본이 밀착해가지고 한국을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현재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그 상대 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재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3자가 동맹을 함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우리가 패싱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원 불가근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지금 뭐 말로는 세게 할 수 있어요. 쐐기를 받고 옷을 받고 이럴 수는 있는데 YS 때 일본의 버리장머리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IMF 위기를 일본의 도움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결국 IMF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리 외교를 해야 하고 미래를 보면은 예.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그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그 장담을 받을 부분은 받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전술들이 같이 요구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3.1절 기념사에 대한 각 당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평화당도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전혀 없는 평화공동체는 대북 저자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한일,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인식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는데 여야 반응이 참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이 맥락을 같이 했고 네. 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맥락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좀 유사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네.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 내다보는 그리고 이제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 그리고 DJ 햇볕 정책과 어긋나는 그런 행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지지 또 초당적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가에서는 계속해서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 선거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선거연대의 고리가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지금 안보 논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한국당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좀 묵시적인 연대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시장에 뭐 후보를 안 낸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묵시적 연대론도 결국 이제 그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묵시적 연대론이 나오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은 결코 손을 잡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해체해서 흡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한국당에서도 우리가 흡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당이 공개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는 아니고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중도 노선을 걷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 17군데 마땅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기든 지든 서울시장 선거에 승부를 두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계산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예. 당에서 필요로 한다면은 나는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렇죠. 그런데 당에서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또 역으로 한국당에는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감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경기도에는 남경필 지사라는 현재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묵시적 연대론. 그래서 서울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네. 그리고 경기도는 또 그리고 인천은 한국당에게 넘겨주는 이런 묵시적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식으로 구도가 재편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은재 의원의 이른바 겐세이 발언이 오늘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겐세이가 당구 용어잖아요. 저도 당구장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소에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해가 힘들고 일본 사람들이 3.1절이 돼서 얘긴데 예.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논쟁 삼는다는 게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정치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결국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하고, 이번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도 그런 소양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지금 선거연대, 묵시적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에서 얼굴이 되는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명분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다음 집권 가능성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거는 두고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호사가들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인물난이에요. 예. 매 선거 전장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장에서 영웅을 기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물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이 과연 어디서 임무를 충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거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현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변명을 해야 할 겁니다. 조금 더 일단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대를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논란이 또 다른 파장을 또 낳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에서 겐세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반박을 또 했습니다. 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소위를 붙이고 권성동 의원의 자세를 지적한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들의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이은재 의원의 그 겐세이 발언으로 계속 파장을 낳는데요. 예. 사실 겐세이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확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은재 의원이 이 겐세이 발언만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끼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깽판을 놓느냐 또 겐세이를 놓느냐 이렇게 굉장히 막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3.1절을 하루 앞두고 겐세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겐세이란 말은 내가 청소년 시절에 당구장에서나 들어본 얘기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이 이제 정식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또 홍준표 대표가 이걸 옹호하고 나섰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신을 정신을 나타내고 품격을 나타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홍준표 대표도 보니까 전에 또 겐세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언을 옹호하고 나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제에 우리 이 정치 지도자들도 좀 말을 가려가면서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 오늘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은재 의원의 겐세이 발언 비난이 어이가 없다라면서 말꼬리만 잡아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꼬리 잡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박범계 의원도 예전에 그 어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사자들도 문제고, 지금 이게 대변인 간에 설전이 되기도 하고 또 나와가지고 대표까지 가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의 품격은 그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말의 품격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말이 저렇게 험해지는 게 과연 우리 정치가 계속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과 관계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분들이 정말 정치에 책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대변인은 그야말로 말로 하는 거고 네. 대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면에서 이 말에 대해서 정화운동 같은 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말을 위한 정화가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은 그냥 표현일 뿐이고, 예. 그 저변에 있는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정치권을 성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안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